얼음판 위에서 갑자기 쓰러진 하키 선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죠? 네, 완전 응급 상황이네요. 맞아요.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전혀 말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발견한 유일한 단서는 그 입술에 묻은 아주 작은 핏자국 하나입니다. 자, 미래 응급구조사 여러분,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요? 병원 밖 응급 현장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막 깔끔한 엑스레이 사진이나 친절한 증상 설명 같은 건 전혀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진단의 흙탕물 속에서 파편화된 단서를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응급구조학과 학생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네, 의학 드라마 코드 블랙 시즌 1 에피소드 2의 환자 케이스들을 해부해보는 시간이죠. 눈에 보이는 증상 너머의 진실, 즉 임상적 직관 기리기가 오늘 미션입니다. 네, 아까 방금 말한 하키 선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죠. 원인 물명의 경련을 일으켰는데 전공의가 혀를 깨문 흔적, 그러니까 설부 손상을 찾아냅니다. 단순히 기절한 건지 발작인지, 혀 하나로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그게 기절, 즉 단순 실신일 때는 우리 몸의 근육이 그냥 축 늘어지거든요. 반면에 뇌전증 같은 발작이 오면 턱 근육이 아주 강력하게 수축합니다. 아, 뇌의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수축하니까 이때 무의식적으로 혀를 강하게 깨물게 되는 거예요. 환자가 직접 말을 못해도 그 근육 수축 방식이 남긴 물리적 흔적이 진단을 내려주는 셈입니다. 와, 눈에 보이는 물리적 단서가 병력을 대신 말해주는 거네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단서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 난소염전, 그러니까 난소가 꼬여서 온 환자 케이스가 떠오르는데요. 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급성 복통 환자였잖아요. 하지만 속에서는 혈관이 꼬이면서 혈류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피가 안 통하면 당연히 산소 공급이 끊기겠죠. 아, 산소가 없으면 세포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혐기성 대사를 시작하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노폐물이 막 쌓이게 되는 거죠. 잠깐, 그럼 그 과정을 하나로 묶어보면 젖산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우리 몸이 지금 여기 산소가 끊겨서 세포가 죽어가고 있어 하고 다급하게 울리는 화재 경보기 같은 거군요. 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네, 겉보기엔 그냥 복통이지만 피검사 수치라는 보이지 않는 단서가 조직의 괴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 경보기를 들어야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보기가 울렸다면 무엇이 원인인지 추론해야죠. 가슴과 등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두고 두 전공의가 의견 충돌을 빚는 장면이 여기서 연결되네요. 네, 한 명은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생긴 단순 근육통으로 봤고 다른 한 명은 정밀 검사를 고집했죠. 응급 현장에서는 확률 게임을 하면 안 된다는 철칙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흔한 근육통일 확률이 99%라도 놓치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대동맥박리가 큰 1%의 치명적인 질환을 먼저 배제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네네, 그게 바로 응급의학의 핵심 원칙입니다. 무엇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보다 무엇을 놓치면 환자가 당장 죽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진단은 퍼즐 맞추기가 아니라 지뢰찾기에 가깝거든요. 지뢰를 찾았다면 해체할 실전 기술도 필요하겠죠. 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코피가 멈추지 않는 상황 말이에요. 아, 전공의가 비강에 소변줄, 그러니까 폴리카테터를 집어넣는 장면이죠. 네, 그거 진짜 흥미로웠어요. 보통 코피가 나면 코를 밖에서 꽉 쥐고 있으면 멈추는 거 아닌가요? 코 앞쪽 혈관이 터졌다면 외부 압박으로 충분하죠. 하지만 비강 깊숙한 곳에서 터진 후방출혈은 밖에서 아무리 코를 쥐어짜도 압박이 닿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폴리카테터를 코 깊숙이 넣고 끝에 있는 풍선을 부풀리는 거군요. 맞아요. 이 부풀어 오른 풍선이 마치 코 안쪽에서 손가락으로 출혈 부위를 직접 꾹 누르는 것과 똑같은 물리적 압박 효과를 내서 피를 막아주는 겁니다. 와, 코 깊숙한 곳에 닿을 수 있는 내부의 손가락을 만들어낸 거네요. 확실히 이런 건 현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체득하는 노하우지 책상머리에서는 절대 안 나올 발상입니다. 네, 이런 기발한 실전 술기들이 결국 생사를 가르죠.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의학적 대처 능력만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 요양병원에서 동전을 삼키고 실려온 할머니 환자 경우요. 그게 딱 질환과 시스템의 경계를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할머니는 호흡곤란이 없고 병동에서 경과를 지켜봐도 충분한 상태였는데 굳이 응급실로 이송됐죠. 이유가 그저 요양병원에 지켜볼 인력이 부족해서였잖아요. 참 씁쓸하더라고요. 네, 의학적인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실패가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응급실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터졌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안전망 역할도 떠안게 된다는 뼈아픈 현실이죠. 예비 응급구조사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매일 마주하게 될 진짜 현실이네요. 오늘 다룬 코드블럭의 케이스들을 복기해보면 턱 근육의 수축이 만든 혀의 상처처럼 신체 검진은 환자 대신 말을 해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젖산 수치라는 화재롱 보기를 듣고 가장 치명적인 질에부터 배제해야 하죠. 맞아요. 때로는 소변줄 풍선 같은 실전 노하우가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그 모든 긴박한 처치 이면에는 인력 부족 같은 의료 외적인 문제들과도 부딪혀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며 현장으로 나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응급 현장이 의학적 처치 공간을 넘어 무너진 사회 시스템의 구멍을 임시 방편으로 메우는 최후의 보류라면 말이죠. 네, 감당해야 할 짐이 정말 무겁죠? 그러니까요. 생명을 구한다는 벅찬 사명감과 비응급적인 시스템 실패 환자들을 끝없이 감당해야 하는 감정적 소진 사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잡아갈 것인가요? 깊게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